누구에게나 그런 날. 소소한 하나가 각별해지는. 손수연 지음. RHK. 샵 1. 비슷한 순간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뜨거운 위로가 된다. 안부. 짧은 물음 하나가 힘겨웠던 하루를 깨끗이 지워주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사소한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 나 딱 한 잔만 마실게. 그의 한마디에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다. 퇴근길에 먹는 치킨과 생맥주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그가 뜻밖의 선언을 한 것이다. 곧바로 튀긴 음식도 안 먹을 거야 란 말이 이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영문을 물었다. 지난달부터 1:1 PT를 받기 시작한 게 원인이었다. 큰 키에 몸도 다부진데 뭐하러 PT를 받느냐 핀잔을 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발신자는 그의 담당 트레이너. 저녁은 먹었는지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문자였다. 뭐야? 여자친구인데? 헬스장에서 연애까지 하는 건가 싶었지만 기대와 달리 트레이너는 건장한 남자였다. 그가 매일 식단도 직접 짜주고 기회가 되면 함께 대회도 나가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웬 PT야? 운동은 평소 자전거 타는 거로도 충분하지 않나? 새삼 독하게 관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 내가 물었고 그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일찍 퇴근해도 막상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의의 말에 내가 어리둥절하자 곧바로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한 그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한동안 모임의 얼굴을 비추지 못했다. 올해 신입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여유가 조금 생겼지만 그래도 평균 퇴근 시간은 8시를 훌쩍 넘겼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고된 하루를 모두 털어버릴 만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때가 많아 그 허함을 운동으로 채워볼까 했던 것이다. 이제 몸 관리보단 시간 때우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 나는 그의 표정을 요리조리 살피며 말했다. 뭐 아니라곤 할 수 없지. 상술이라면 상술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내 일과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가 봐. 주위에선 하나둘 결혼하고 애 낳고 안 그래도 조바심이 나는데 여자친구는 왜 안 만드냐고 지겹도록 물어봐서 소개팅도 해봤거든. 근데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연애를 오래 쉬어서 그런지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게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평소 무뚝뚝한 성격의 그가 속마음을 비추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퇴근길. 이대로 하루를 마무리하긴 아쉬운데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늦은 밤 대문을 열었는데 캄캄한 실내가 무섭도록 공허하게 느껴질 때 그건 나 또한 경험해 본 적 있는 감정이었다. 그런 날은 연락처를 아무리 살펴봐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 쓸쓸한 감정은 나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이 시끌시끌한 세상,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 둘이면 혼자이고 싶고 혼자이면 또 둘이고 싶고 그 중간쯤이면 좋을 텐데 내가 지레 겁먹은 걸 수도 있지. 이기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좋더라. 식사는 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게 묻는 대상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안부를 물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거니까
우리는 환승역에서 인사를 나누며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묻자고 했다. 그 짧은 물음 하나가 힘겨웠던 하루를 깨끗이 지워주기도 하고 괜스레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 누구에게나 사소한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 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두꺼운 전공 서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 두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사람. 추적추적 비가 와 울적할 누군가에게도 묻고 싶었다. 저녁은 먹었어요? 지금 기분은 어때요? 라고. 그리고 이 말도 전하고 싶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안부가 궁금한 그 사람에게도 꼭 이 질문을 건넸으면 한다고. 사랑의 민낯. 키가 그다지 큰 편이 아님에도 늘 단아를 고집한다. 화장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평소엔 선크림 정도만 바른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청바지와 티셔츠를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는 걸 인생의 낙으로 삼는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세상 가장 착한 사람이 되기도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평소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하이힐을 좋아했다. 긴 생머리에 쌍꺼풀 없는 눈을 좋아했고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원피스를 좋아했다. 괜찮아. 괜찮아. 한결같이 다독여주는 나를 좋아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던하게 웃어넘기는 나를 좋아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대외 활동에서였다. 반년을 함께 보내게 된 20명의 청년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유독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팀은 활동 전부터 잦은 모임을 가졌고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금세 가까워졌다. 활동이 끝날 무렵엔 온통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정이 들어버렸다. 그 아쉬움이 유독 컸던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넌 매사에 긍정적인 것 같아. 그게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는 버릇처럼 이 말을 했다. 팀 내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나는 큰언니로서 늘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모습이 좋게 비친 것 같았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나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건 분명 내가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겠지만 언제부턴가 책임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가 그 모습만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연애 초반엔 그가 바라는 대로 변해가는 내가 좋았다. 달라지는 만큼 그를 사랑한다 믿었다. 종일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하이힐도 예민한 눈가가 따끔해지는 메이크업도 마다치 않았다. 다이어트를 하면 더 예뻐질 것 같다는 말에 그날 저녁부턴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게 서운하다는 말에 그와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했다. 무엇보다 그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땐 그 모든 변화가 싫지 않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왔다. 때론 풀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응석도 부리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선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모든 행동에 앞서 그가 실망하면 어떡하지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조금만 달라져도 그는 변했어란 말을 하기 일쑤였고 나는 이 모습도 나인데 변한 게 아닌데 하며 속으로 답답해하곤 했다. 이런 일은 갈수록 빈번해졌다. 결국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고 나서야 이 변화가 사랑의 증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를 만나기 전 예쁘게 단장하는 일이 속상해하는 그를 말없이 다독이는 일이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가 정해놓은 이미지에 따라 포장하기 급급한 나를 원한 건 아니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가끔 짜증을 부려도 질투에 눈이 멀어 이따금씩 미운 말을 해도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내가 바라는 연인의 모습이었건만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때론 좋은 기억만큼 좋지 않은 기억도 쌓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몰랐던 부분을 마주하게 되는 게 사랑의 과정일 텐데 제대로 된 싸움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를 떠올릴 때마다 자꾸만 고개를 젓게 되었다. 연극을 하며 살고 싶진 않았다. 그게 설사 영화 속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되는 길일지라도. 그렇게 나다운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분명 그 모습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더 이상 겁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때에 비해 나는 수수해졌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내 키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화를 신는다. 예쁜 말을 하려 노력하지만 때론 미운 말도 하고 어른스러운 척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생떼를 부리는 날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꿀밤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운 날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 모습도 보기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걱정 없이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었다.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확인할 때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을 확신할 때도 있다.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맨 사랑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할 때 비로소 찾아왔다. 비록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행여 서로가 몰랐던 낯선 부분을 발견할지라도 이 사랑을 함께 이어갈 수 있으리란 믿음이 생겼다.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사랑이 변했다는 증거가 아닌 더 깊어졌다는 증거라고 믿기에. 서점 풍경.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당시 내가 푹 빠져 있던 책의 이름을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후에도 자주 쓰는 단어가 같다거나 좋아하는 문구가 겹치거나 하는 일이 덜어 있었다.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나는 그게 반갑고 좋았다. 같은 부분에서 웃고 우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다가올 그의 생일, 자연스럽게 두 가지 선물이 떠올랐다. 직접 고른 책과 직접 쓴 편지.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다.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할까? 이미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퇴근 시간을 종잡을 수 없어 인터넷으로 이 책 저 책 유심히 살펴보던 나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 서점에 가기로 했다. 직접 읽어보면 마음에 쏙 걸리는 책을 금세 찾을 수 있으리라. 다행히 그날은 8시 전에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짐을 모두 내려놓은 채 쉼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사람, 한 줄로 가지런히 놓인 책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사람까지. 나는 그들 틈을 지나 신간 에세이가 있는 책꽂이로 걸어갔다. 낯선 표지들을 쭉 훑어보던 중 몇몇 익숙한 문구와 마주쳤다. 저번에 그 친구가 SNS에 올렸던 책이네. 이 부분은 그때 그 친구가 사진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각각의 책은 그 사람을 똑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이 책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하다 생각하던 찰나 중년 남자분이 같은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딸, 저번에 말한 책이 이거 맞니? 아빠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말한 책이 맞는 모양이었다. 곧장 계산대로 향하는 그의 모습엔 한시라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 읽은 후 부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맞은편으로 한 커플이 다가왔다. 이거 봤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아, 읽는 중이야. 여태? 저번에도 그랬잖아. 요즘 그럴 새가 어딨냐?
남자의 말에 여자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녀가 말한 책은 나도 꽤 오래전부터 좋아해온 작가의 것이었다. 저 책을 추천해준 여자라면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 아닐까 상상했다. 어쩌면 나와 같은 부분에서 가슴 뭉클해하지 않았을까도 싶었다. 고작 책 한 권으로 처음 보는 그녀가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갖고 있을 그 책을 또 한 번 들여다보다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한참 에세이 코너에 머물던 나는 얼마 전 다시 읽기 시작한 책과 친구가 여러 번 추천한 책을 사기로 했다. 수십 개의 문장들을 살펴보며 꼭 맞는 선물을 고르는 동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할 때면 매번 그랬던 것 같다. 어떤 책을 좋아할까? 떠올리다 보면 더 오래, 더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책의 첫 장에 적어둘 메모를 볼 때마다 나를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했다. 나는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어떤 메모를 쓰면 좋을지 머릿속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그날 잊고 있던 많은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서성였을 코너, 그녀가 퍽 마음에 들어했을 신간, 당신과 내가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을 페이지. 서점에 가면 그날의 내가 보이고 그 언젠가에 당신이 보인다. 공짜 짜장면.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학교를 빠져나왔다. 운동장엔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반듯하게 줄을 맞춰 서 있었다.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가방을 맨 아이가 지나가니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럴수록 나는 속도를 높여 걸었다. 도로에 접어들자마자 익숙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안도감 때문인지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맨 앞자리에 앉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디에 도착하든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10여 년 전 나는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그런 나를 다독이기보단 나무라기 바빴다.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파 앉아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가까스로 조퇴를 한 나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는 사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고 말았다. 승객은 봉지 가득 장을 본 아주머니와 나 둘뿐이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종점까지 가겠다 싶어 무작정 하차벨을 눌렀다. 내가 내린 곳은 코엑스 입구였다. 매끄럽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슬슬 허기가 졌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니 못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밥까지 먹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처량할 것 같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가게로 발길을 옮겼다. 오후 3시. 한 노부부만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든 테이블은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였고 지문 하나 묻지 않은 유리컵은 일정한 간격으로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메뉴를 훑자마자 꾹꾹 눌러두었던 서러움이 또다시 밀려왔다. 가장 위에 적힌 짜장면조차 주문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것이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나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가게를 빠져나왔다. 터벅터벅 5분쯤 걸었을까. 학생, 학생.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게 메뉴판을 건네주었던 종업원이었다.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 나온 거라고 둘러댔지만 가게로 함께 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꾸역꾸역 뒤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가게에 들어서자 잠시 눈이 마주쳤던 노부부가 나를 향해 웃어 보이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러곤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학생, 내가 딱 학생 나이 때 배가 고파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메뉴판을 살펴봤는데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기엔 딱 2,000원이 모자랐지. 어쩌겠어. 그냥 나왔지. 그렇게 터덜터덜 기운이 다 빠진 채로 가게를 나서려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이리 와보라며 나를 부르시더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면서 다시 메뉴판을 건네주시는 거야. 아저씨도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서. 학생이 아까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했어. 자, 어서 주문해. 불편하지 않다면 같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간신히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지려 했다. 두 분은 그런 내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낯선 이에게 이토록 뜨거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여유롭게 식사를 했다. 그날 먹은 짜장면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젠 그 자리에 다른 가게가 생겼지만 삼성동을 지나칠 때면 그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그날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기운을 내봐야겠다.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생각으로 오늘도 유심히 주변을 둘러본다. 가게 안 어딘가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마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뜨거운 위로를 생면부지의 두 사람에게 받았듯 세상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하고 싶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내게 갚을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언젠가는 이 말을 전할 날이 오길 바란다. 이상한 말. 출근길엔 늘 같은 버스를 타지만 퇴근길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한다. 어제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8시가 조금 넘은 때라 그리 붐비지는 않았다. 내 옆자리엔 엄마와 남자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꼬마들은 연년생이거나 2살 터울로 보였다. 새 정거장쯤 지나자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엄마가 가방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냈다. 그러자 오른쪽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두 아들 키우느라 힘드시겠다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눈을 뗄 수 없는 모습이 있었다. 응석 부리는 아이와 달리 반대편에 앉은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어허, 형처럼 얌전히 기다려야 줄 거예요.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칭얼거림은 점차 울음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과자 봉지를 뜯었다. 그러곤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형을 등진 채 동생의 입에 과자를 물려주었다. 그 순간 보고 말았다. 얌전히 기다리던 아이의 표정을.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돌아왔을 때 아마도 나는 저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어릴 적 내 모습을 빼닮아 있었다. 넌 괜찮잖아, 그치? 어렸을 적부터 이 말을 자주 들어왔다. 철이 일찍 들어서라기보단 그저 짐이 된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싫어 어떤 일이든 혼자 해결해 보려 했었다. 괜찮지? 라는 물음에 적어도 누군가에게 걱정 끼치며 살고 있진 않구나 안도했고 누구에게든 안심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창 예민했을 사춘기 시절 반에서 가깝게 지낸 친구로 인해 또 다른 친구와의 사이가 서먹해진 일이 있었다. 중간에서 잘못 전한 말이 원인이었다. 그 친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었다. 내게 서운한 게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보다 크게 번진 이 일로 인해 나는 담임 선생님의 호출까지 받게 되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걔 요즘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밥도 잘 못 먹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먼저 풀어보는 게 어때? 넌 괜찮아, 그치? 그때 처음 느꼈다. 어째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마음 다칠 때조차 괜찮아야 하는 걸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던 게 문제인 건지 참아온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웠다. 그런 마음이 들자 나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뱉었다. 저 하나도 안 괜찮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 말에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 눈빛이었다. 넌 항상 괜찮았잖아. 새삼스레 왜 이래? 표정만으로도 그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일은 매번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괜찮냐는 물음 대신 괜찮아서 다행이라는 이미 결론 지어진 말이 돌아올 때가 많았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순간이 많았다. 아이의 표정과 마주한 순간 그때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그러는 동안 지하철은 내려야 할 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울던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과자를 베어 먹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두 번째 과자 봉지를 뜯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부디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줬으면 하는 심정이었지만 행여나 다시 울음을 터뜨릴까 다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보게 된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괜찮아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괜찮아야만 했을 것이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집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꾹꾹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몰려왔다. 아픈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 순간은 후련할지 몰라도 잠자리에 누우면 민망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어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감정을 숨긴 날은 혼자 아픔을 짊어져야 했지만 적어도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다. 그저 그런 마음이었던 것뿐인데 언제부턴가 나는 늘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 나는 조금 더 아파도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일었다. 넌 괜찮잖아. 알아서 잘 하잖아. 라는 말은 내게 고맙고도 서운한 이상한 말이었다. 나는 여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려 노력하지만 이따금씩 그게 힘들게 느껴진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게 욕심이란 것도 잘 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짜 괜찮아? 라고 되물어주길 바라게 된다. 내겐 어려운 일이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